안녕하세요. 이 영화 잘 보셨나요? 좀 먹먹하죠? 예. 하여튼 상당히 좀 복잡한 사연이 있고 통상적인 한국인들한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주제여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간단히 제가 좀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화에 많이 보셨지만 우리 김미래 감독님 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요. 그 옆에 심화정 박사님. 근데 저는 이 두 분을 다 어떻게 보면 좀 희한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겨레 신문에서 아직 월급 받고 있을 때 밥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0년이 이제 식민지 100년, 이제 일제 강제 100년이고 200년 특집을 여러 개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2009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연재 시작하기 한 두 달쯤 전에 일본에 가서 일본의 양심적인 역사학자들을 이제 줄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우스미 아이코라고 이제 지금은 아주 굉장히 진짜 정말 원로 학자가 되셨죠. 식민지 문제를 그때 끊임없이 탐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조선인 B씨급 전범에 대해서는 거의 한 50년 이상 쭉쭉 연구를 해오신 분인데, 이분이 인터뷰 끝나고 나서 일본에서 영상으로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는 그룹들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좀 만나보래요. 그래서 아마 만나보면 재밌는 얘기도 나올 거라고. 그 중에 이제 어느 분이 자기들이 외박이라는 다큐를 아주 정말 감명 깊게 봤대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사실 그때까지 외박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보니까 홈플러스의 소위 어떤 여성 비정규 노동자들 그분들 이제 투쟁하는 걸 다룬 건데, 그거를 보고 나서 한국의 민중가요에 감동을 해서, 그래서 한국의 민중가요를 배우려고 서울에 오고 콘서트가 있으면 와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랬고, 심화정 박사는 여기에 지금 영화에 아주 가장 주요한 인물로 나오는 다이도지 마사시가 다니던, 다이도지는 졸업을 못했지만 거기 호세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우선 이 본제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본제에 연결되기도 하는 거지만, 우리 김미래 감독님이 이제 노동 문제 주제로 다큐를 여러 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아버지는 노가다였다, 나는 노가다의 딸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선 그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가다의 딸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러울 것도 자랑스럽지 않을 것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그냥 현실 아닌가요? 그게 아버님이 이제 정직하게 노동을 하셨던 그것으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녔고, 사회에 나와서 보니 굉장히 아버지를 보는 그런 시선이 차별적이고, 그리고 제가 뭐를 하든지 간에 그것이 아버지 뭐 하시냐라고 했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정직하게 저희 아버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가다 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을 때 오는 그런 갖가지 반응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설었던,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그리고 처음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작업을 시작한 것도 그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도 사실은 그것에 이어서 노가다 2라고 하는 것을 기획을 하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 감독님께서 이제 이 영화를 국내에서도 하지만 주로 일본에서 상영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매스컴하고 인터뷰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항상 나오는 게, 왜 한국인이, 거기다 여성이 어떻게 또 일본에서는 거의 타부시 되고 아무도 더 이상 돌이켜보려 그러지 않는 그런 테마에 대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오신 분 중에서는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다시 한번 좀 간략히 얘기를 하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만들기 시작한 그 배경이 아버지 노가다, 건설 노동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건설 노동자라고 하는 이름도 없었고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처럼, 그게 이제 저에게 다큐멘터리 작업을 계속 하게끔 했던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것처럼, 저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세상을 보고 사회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성이었던 거고 그 문제 의식 안에서 이제 1번이라고 하는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이라고 하는 사건을 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 제 입장에서 바라보는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에 대해서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이제 제 시각에서 바라봤던 건데 2021년도 3월에 이제 이게 일본에서 개봉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지를 못했고 미디어 인터뷰를 이틀 동안 했어요. 그래서 미디어 인터뷰를 한 뭐 20-30군데 이렇게 받았는데요. 근데 그때 20-30군데에서 저한테 했던 질문들이 대부분 어떻게 여성이 한국에서 이걸 알게 되었고 이거를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한국에서 노가다 문제 그리고 노동 문제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식민지의 문제가 자연히 이제 스며 있는 거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문제를 쫓아가게 됐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거,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보게 됐고 그리고 그런 시각에서 보다 보니 이 사람들이 보였던 거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이상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제 입장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지명 중에 하나가 가마가사키인데요. 이 오사카에 있는 그 일용직 노동자들 노동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침에 쭉 나가서 거기서 이제 이 자리가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이제 다시 뭐 그날은 이제 공치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68혁명 세대들 그러니까 이제 아마 68혁명 세대들의 뭐 공통점이 이제 그 당시에 하여튼 베트남전 반전은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분 특히 이제 여기 무장전선의 주력들 이 사람들이 주범들은 1947년 48년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일본에서 그 전공투 세대의 어떤 거기에 한 부분이고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당시에 일본 도쿄 대학의 야스다 강당 투쟁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전국의 학생들이 모여서 강당을 몇 달 동안 이제 점거를 하죠. 기동대가 끌어내면서 엄청난 투쟁이 벌어지는데 기동대하고 맨날 돌 던지고 싸우고 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고 이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장전선의 주역들이 소위 말하는 전공대 세대 운동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걸 우리 좀 신박석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정도로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의 구성원들을 1960년대 전공투 운동과 엘리트의 권위를 버린 사람들로 나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공투 세대인 것은 맞는데요. 60년대 후반에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만 일본 대학가가 그 대학생 수가 급증을 해서 강의가 막 늘어나고 그다음에 등록금 막 인상되는데 편의시설 부족하고 그래서 불만이 이제 누적돼서 여러분께서는 동경대 야스다 강당 많이 떠올리시겠지만 당시 일본 최대 규모의 대학은 일본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68년 5월에 전학 공투회의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한국에서 전공투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헬멧, 쇠파이프, 나부끼는 깃발, 불타는 야스다 강당의 건물 이런 것들로 전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지금으로서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에요. 일본에서는 숙식을 함께 하면서 대학이나 제도권 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한 자주적인 커리큘럼을 짰다. 그리고 그 스스로 어떤 대안적인 삶의 공간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고 싶고 거기에 이제 있었던 분들이죠. 그래서 적어도 전공투 초기에는 바리케이트 안에서 열렸던 토론이나 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를 두지 않고 그러니까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도 정의당 대표가 없는 그런 모임이지 않습니까? 자기 의지로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의 장이었다.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방침도 미리 정해두지 않고 기나긴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서로를 설득하면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그 초기의 모습이 되게 빛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경대의 경우에는 발단이 됐던 건 의과대학의 인턴들이 그 어떤 위계구조라던가 노동의 수탈이 일상화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같은 해 7월에 야스다 강당을 점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동경대 전공투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지도부 없는 운동을 지향을 했죠. 그리고 엘리트로서의 자기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이 전공투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전공투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을 때 전공투 투쟁이 흔히 이제 실패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어지는데요. 저는 실패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실패 이후에 참여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운동으로 더 나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이분들에게서 찾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으로 대부분 복학을 하거나 그래서 출세하고 엘리트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법과 시민사회라고 하는 그런 안전망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대학 밖에서도 전공투 이후에 인력시장운동, 아까 말씀드렸던 일용직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그리고 환경운동, 나리타공항 건설 반대운동, 그 다음에 70년대 우먼리브 운동 이런 식으로 각자의 작은 현장들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면서 나름의 싸움을 이어갔다라는 거. 어쨌든 바리케이트는 해체되었지만 전공투를 계기로 해서 그 전까지는 권위에 눌려서 나오지 못했던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되게 전공투와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접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접속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법과 시민사회의 안온한 자리로 돌아가지 않은 비합법 투쟁을 그 이후에 전개했다라는 점에서는 확연하게 다르고 또 그 동아시아라고 하는 그 식민자의 그런 과거를 현재 진행형의 일본의 경제적 식민주의와 연관지어서 전후에 최초로 문제 삼은 그런 굉장히 소중한 집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 이 조선의 식민지 시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배상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그룹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뭐 지적인 소위 말하는 좀 진보적 지지인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당시에 우려했던 거는 그 조선에 대한 뭐 식민지에 대한 사죄나 이런 것보다는 그 당시에 그 미국이 주로 이제 중심이 돼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뭔가 군사적으로 연결시키고 신중국의 영향력이 확산된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차원에 대한 이 반대 운동이 심했는데 이분들은 참 특이하게 어떻게 보면 집요하게 식민지 지배, 사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엄정한 추궁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영화에도 보지만 이 홋카이도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감독님이 아마 왜 그리로 주로 가셨는지 아마 이제 좀 더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뭐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다이도지 마사시 그리고 이제 그 체포 과정에서 하여튼 청산가리를 먹고 그 자살하신 분, 뭐 그분도 또 홋카이도 출신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왜 홋카이도 출신들이 많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 조선의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 집착을 했었는지 그거를 어디 누가 좀 설명을 하실까요? 저는 그냥 그분들이 왜 집착을 했는지 그분들이 쓰신 책들을 혹은 글들을 읽으면서 감옥에서 이렇게 쓰신 글들 이런 것들에 보면은 어렸을 때 그 고향에서 자라면서 학교에서 받았던 그 역사 교육, 그러니까 선생님을 굉장히 잘 만나셨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그 사이토카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체포 당시에 이제 청산가리 이렇게 바로 먹고 돌아가신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때 중학교 때 만났던 학교에서 그 역사 선생님께서 뭐 이탄기 그 바닷가를 가봐라 거기에 보면은 많은 유골들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그것을 보고 역사를 배워라. 거기에는 중국인 조선인들의 그 유골들이다. 그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유골인 채로 이렇게 떠밀려 오는지 알아봐라 라든지
그러면은 이 성실한 이분은 그거를 도서관에서 이렇게 찾아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직접 현장을 가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후에 거기를 홋카이도를 떠나서 도쿄로 나왔을 때는 진짜 실제로 역사 현장이라고 하는 그 한국에 배를 타고 들어와서 그 부산에서부터 뭐 지리산 혹은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곳 그리고 뭐 이런 여러 자기가 이렇게 글로 통해서 봤던 그런 곳을 현장에 가서 현장 분위기를 보고 실제로 밟고 걷고 직접 목격을 하고서 현장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쓰셨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이후에 72년도, 74년도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의 대지엄니라고 하는 그 부대로 이게 이렇게 활동이 완성이 되었던 것 같고요. 다이도지 마사시 같은 경우도 항상 그 초등학교 때 뭐 체육 시간에 이렇게 같이 아이들하고 운동을 못하거나 이럴 때 뒤에 뒤처져 있을 때 아이누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있거나 혹은 뒤에서 이렇게 아이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집 주변에 있던 그런 친구들 보면서 왜 저들이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철도에서 떨어지는 석탄을 주어서 팔아서 뭐 근근히 생계를 유지한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목격을 하면서 의문을 제기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도쿄에 나와서 실제로 가마가사키라든지 이런 곳에서 직접 1년 정도 살아보면서 결국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도쿄로 와서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공투 운동을 했고 이런 그 자신이 그때 당시 48년생들이었으니까 그때 그 사이토 카즈라든지 다이도지 마사시라든지 요 늑대 그룹의 대부분 멤버들이 48년생이고 20대가 되었을 때 68혁명의 그 흐름 안에서 이제 뭐 세계혁명사라든지 이런 글들을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프란츠 파농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사상적 체계가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글들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태어났던 이 고향에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거나 죽어서 돌아갈 수 없는 곳을 이거를 나는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카메라 감독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저희가 한번 그들의 그 글에서 읽었던 장소를 직접 가서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홋카이도로 떠나는 여정과 그다음에 홋카이도에서 그들이 살았던 장소, 다녔던 학교, 그리고 이미 폐허가 돼서 사라진 그들의 집, 뭐 이런 곳을 다니면서 이제 그분들은 돌아오지 못하는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뭐 어떤 기억이 남아있는 그런 곳을 이미지로 남겨서 영화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홋카이도 이미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홋카이도 관련해서는 그 상영 이후에 사실 제가 아까 그 재단 소개글을 잠깐 봤는데 제작 코디네이터는 후지이 다케시라는 역사학자고요. 저는 이 편집 굉장히 후반부에 합류를 해서 영화의 그 상영, 배급, 개봉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청중들과의 만남 그런 공론회장을 기획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과대평가된 것 같아서 다시 자기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이제 북미 쪽은 제가 담당하진 않았지만 북미 쪽에서도 여러 상영회가 있었는데요. 이 여러 과정을 기록하면서 기억에 남는 장소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바로 개척이라는 이름으로 침략당한 홋카이도의 니부탄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아직도 여성 샤먼 레라라는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고 그 작고 아늑한 거실에서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상영을 했는데요. 관객이 누구였냐 하면 홋카이도의 그 아이누 출신의 여성 샤먼 레라라는 분과 그분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일본 사람들이 버리고 간 장애가 있는 혹은 여러 사정이 있어서 그 집 앞에 버리고 간 아이들 많은 경우에는 20명까지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그 장성한 그 사람의 아이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또 아이들 이런 식으로 도쿄나 뭐 먼 도시에서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봤던 공동체 상영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아까 미래 감독도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늑대 부대 4명 중에 3명이 홋카이도 출신입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이도지마 사시는 쿠시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광에서 석탄 실어나는 갱차가 커브를 돌면서 나갈 때 떨어진 석탄을 줍는 아이누 아이들을 보면서 저걸 주워서 이 혹독한 밤을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를 걱정했던 그런 심성이 있었던 소년이었고, 그리고 뭐 사이토 카즈라고 하는 분은 후지제철의 사택이 있는 홋카이도의 무로란에서 자랐고 친구들과 자주 놀러갔던 해변이 그 영화에도 나오는 이탄기 해변, 전쟁 중에 강제 연행된 중국인들의 뼈가 많이 발견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아이누와 조선인들을 이웃으로 둔 그런 다이도지 마사시, 다이도지 아야코, 사이토 카즈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와 함께 있진 않았지만 공동체 상영하는 그날 밤에 함께 있다라는, 그러니까 가족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이 홋카이도의 거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상적이었고요. 이 영화에도 나오지만 1987년에 그 법적인 여동생이 만든 이 소식지 기타코부시라는 이 소식지가 있어요. 영화에도 잠깐 나오는데요. 그 기타코부시라는 거는 기타라는 게 북쪽 다이도지 마사시가 직접 지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코부시라는 꽃이 북방형으로 변종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기타라는 말이 붙어서 기타코부시인데요. 감옥 안과 밖을 이어주는 어떤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소식지로서 87년부터 다이도지 마사시가 사망했던 그때까지 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30년간 계속 이 소식지도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다. 소식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태드릴까요? 사실 최초의 기획자는 후지 다케시라고 하는 역사문제연구소, 당시 이제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이쿠지 다케시 씨가 저한테 제안을 했고요. 몇 차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부를 하다가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자기가 역사학자로서 일본과 한국에서 공부를 한 역사학자로서 이거를 꼭 이렇게 좀 건져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럼 열심히 도와달라라고 얘기하고 이제 같이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끝까지 같이 이 작업에 여러 가지 뭐 방향을 정한다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고요. 박사님은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개봉을 해야 되는데 개봉하고 이제 영화제나 혹은 이런 데서 관객을 만나야 하는데 사실 저도 막막했어요. 제가 이제 일본 연구자도 아니고 저한테도 굉장히 생소했던 사건이고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운 그런 작업이었고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이거를 관객들을 설득하고 혹은 관객들에게 어떤 방향을 이렇게 좀 만들어내주고 이러는 게 필요했는데 정말 막막했던 그 상황에서 정말 이거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자료라든지 혹은 관객들을 만나는 걸 기록하면서 그 다음 관객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상영의 자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래서 제가 되게 이 작업이 관객들을 만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 다이도지 마사시가 이제 영화에도 뭐 상당 부분 나오고 또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을 위해서 몇 가지만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다이도지 마사시는 집안은 상당히 중간층이라 그럴까? 그래서 이제 부모들도 상당히 좀 훌륭하신 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인권 감수성 아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중학교 다닐 때 그 중학교 학군 자체가 아마 아이누족 거주자하고 같이 붙어있는 데 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여튼 학교 다니면서 그런 걸 쭉 봤고, 이제 막상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대학교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특히 아이누족은 이제 중학교만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바로 그 취직을 하고 이제 나갔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일본 그냥 정통 일본인은 그냥 취직하면 이제 바로바로 결정이 되는데, 아이누족은 자기가 아는 한 아주 우수하고 인품이 훌륭해도 취직에 결정되는 게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차별을, 이런 거를 제대로 몰랐을까 하고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워했다는 얘기가 본인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학교 진학은 이제 아마 그 오사카로 가서 아마 떨어진 모양이에요. 오사카 외국에 대해 지망을 했다가,
그래서 이제 아까 가사마가사 근데 거기서 무슨 지가 일용 노동자도 하면서 그 시기에 그 이쿠노라고 이제 지금 제일동포 집장 거주 지역이죠. 거기 가보면서 이 소위 말하는 조선인들이 왜 거기 집단적으로 몰려 살고 있나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게 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 침략하고 관련이 있구나. 어떤 제일조선을 통해서 어떤 조선 침략을 알게 된 거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거의 정갈그룹의 마지막에 나오는 기리시마 사토시라고 기리시마 사토시가 1975년 그러니까 아까 말한 한국경제연구원 거기에 폭파에 관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일제 권고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도망치기 시작해서 올 1월 달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주요 지명 수배범 중에서는 최장기 수배자가 됐고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난 게 혹시 이제 그 뉴스 팔로우가 안 되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1월 25일 날 길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러고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는 아마 본인이 이제 거의 자기 어떤 말기암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던 거를 알았고 그리고 49년 동안 도망 다니니까 무슨 당장 자기 본명을 쓸 리가 없을 테고 그러니 의료보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의 진짜 죽기 직전 아니면은 이 병원에도 가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내 본명은 기리시마 사토시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당국에 신고해달라.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일본 매스컴들이 완전 정말 느닷없이 이제 이 보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기리시마 사토라는 사람이 그 4일 후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 매스컴들의 보도를 하는 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도망다녔냐 내지는 누가 숨겨줬냐 전부 이제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 이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도망자가 이제 출연을 했고 그럼 도대체 그 당시에 기리시마 사토시는 도망 다닐 때가 21살 때거든요. 거의 이 사람이 딱 만 70이 돼서 죽었습니다. 이분 제가 이제 아마 누나가 둘이 있고 남동생이 하나 있었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유족들이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도 주검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어떤 주요 용의자가 사망을 했으니까 일본 경시청 공안부에서 용의자 사망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소를 하고 이 지자체로 넘겨서 거기서 아마 지자체가 관리하는 장의사 그쪽에서 인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한 5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나타난 사람이 없으면 어디 무용고 묘지에 그냥 유고를 합쳐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본 매스컴들을 보게 되면 아까 여기 이제 지원하는 이 사람들이 또 이 기리시마의 유고를 인수해서 무슨 또 선전에 써먹는 거 아닌가 같은 이렇게 경계를 하는 것들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마침 이 두 분이 그 시기에 또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그분들하고 도대체 그런 이분이 어떻게 됐었는지 하는 거를 서로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후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일본에서 개봉을 하고 나서 계속 이제 그분들을 만나 뵙지 못했었어요. 사실은 이거를 2020년에 한국에서 개봉할 때 저는 그분들을 한국에 모셔서 관객들하고 만나게 하는 자리를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직접 여기 한국에 올 수 있으신 분들과 함께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를 기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딱 걸리면서 정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만나 뵙지 못하다가 올해 이제 1월에 올해는 이제 꼭 가봐야겠다 인사드리러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둘이서 1월 26일인가 그때 가기로 이제 일정을 잡아놨는데 가기 며칠 전부터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리시마 사토시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때는 나의 이름으로 본명으로 죽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경찰에 신고를 했다, 자수를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저희가 도착을 해서 그렇잖아도 지원연 분들하고 이제 인사하는 자리, 그동안의 소식을 이제 주고받는 자리를 1월 29일 날 만들었는데 그날 오전에 이제 바로 돌아가셨다라는 거를 그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이제 소식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주검을 유족이 거부하니까 지원련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위임장을 써주면 우리가 그 주검을 인수받아서 장례식을 치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족이 그것조차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지원련에서는 할 수가 없었고 진위는 정말 알 수가 없지만 그동안 정말 전혀 몰랐었다. 관계를 맺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누구하고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고요. 그분이 진짜 도쿄에서 가까이 있는 가와사키 시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일용직 노동자로서 살고 있었던 가와사키 시는 제일조선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고요. 지원련의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더 이렇게 오래 그곳에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분 자체도 굉장히 신중하게 현금으로만 쓰고 사회복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전혀 기대지 않은 채로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하는 SNS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일본의 사회복지를 하나도 혜택을 받지 않고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50년을 이라는 놀라움과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뭘까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SNS나 이런 보도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그러니까 이전에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하면 굉장히 악마화돼 있고 정말 살인마, 폭탄마라고 하는 그런 그 낙인이 이렇게 찍혀 있었는데 이 키리시마 사토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기하고 되게 호의적인 이런 젊은층의 반응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의아하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거기에 계시던 에키타 유키코시라고 하는 분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이제 그 키리시마 사토시 씨가 납골당이나 이런데 이제 모셔지면 만나러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 박사님, 뭐 보태지 않겠습니까? 네, 저 짧게 보태고 싶은데요. 대지 엄니와 늑대와 전갈 세 부대가 모두 관여한 작전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 말기에 2차 대전 말기에 기소단위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중국인과 조선인에게 혹독한 노동을 강요하고 또 이 사건 이후에 75년에도 말레이시아에서 댐을 건설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었던 하자마 구미라고 하는 건설 회사가 있죠. 그래서 그 하자마 구미에 대한 공격이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공격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전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도 그 폭력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동시대에 이렇게 발신을 한 것이다. 근데 지금 50년이 다 지난 상태에서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발신은 했지만 수신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망망대해를 향해서 던졌던 병 속의 편지를 50년 지나서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함께 미래 감독이랑 그날 갔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던 건 3년 동안 한국에서 공동체 상영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하는 날이었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커다란 슬픔과 상실감 속에 계실 분들 앞에서 입이 잘 안 떨어졌는데 그래도 입을 벌리고 열심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망망대해를 향해서 던졌던 편지를 이렇게 받아 안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빙의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일본인도 아니고 그 시대 사람도 아니지만 뒤늦게 받아 안은 그 과제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 안고 있는지 지금 한국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더 이상 피식민자로 살아가는 게 피식민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인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까지 다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 영화에도 이 설명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그 미쓰비시 중공업 거기 폭파하기 2주 전에 일본 천황 전용 열차를 폭파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여기 다 상식으로 다 아는 얘기지만 일본 그 당시 천황은 이제 히로히토였고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천황은 절대적인 존재죠. 그리고 또 뭐 어쨌든 본인이 일본인들이니까 일본에서 천황을 죽인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그렇게 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신 박사님께서 좀 그 이분들의 상태를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후지다케 씨한테 들은 얘기여서요. 예,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이분들이 사실은 정부를 대표하거나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주요 인물들을 암살하려고 했던 계획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천황은 왜 죽이려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천황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모토로 걸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전쟁의 총책임자로서 의처형이라고 하는 의미 부여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그 계획했던 게 되지 않았지만 실행 예정 날짜가 8월 14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에 바로 문세감이 그 박정희 저격 못했지만 결국 뭐 유경수 여사였지만 그 저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결행을 하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결행한 것을 보면서 호응하는 방식으로 호응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후지다케 씨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정서는 사실 동아시아의 뭐 아이누인민, 대만인민, 중국인민, 조선인민들의 호응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주체를 세웠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이미 전선이 이미 있고 우리는 그 전선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철교를 폭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폭탄을 서둘러서 그 미쓰비시 본사와 폭파하는데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상치 못했던 어떤 뭐라 할까요? 뭐 예상치 못했던 충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벌어졌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무슨 우리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도 형무소라는 표현 그대로 쓰죠. 그러고 근데 정말 외국인 감독이 카메라 들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을 맴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촬영을 하시면서 많은 생각보다도 더 난관이 많았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떠셨어요? 제일 큰 난관은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없이 네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겠다 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분들은 뭐 도쿄 외대 교수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뭐 활동가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지위도 이제 있으신 분들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어서 절대 이제 녹화나 뭐 이런 것들 기록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어쨌든 이분들의 그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전쟁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그리고 그들이 던진 그 문제 제기를 어쨌든 이어서 뭔가 이 사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고자 한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많이 얘기했어요. 나의 자리는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자리, 그런 거리에서 너는 그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공개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제대로 발언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 미쓰비시 그 폭파 사건이 있었을 때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일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를 도와줬던 통역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마지막에 크레딧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자기를 빼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영화는
이미지를 찍어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증언 혹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설득력을 갖고 힘을 갖고 사람들한테 다가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쓸 수가 없었던 거. 예, 그래서 그거를 은유적으로 이미지나 홋카이도의 어떤 그분들의 어떤 기억을 토대로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야 됐던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던 거. 그치만 그게 저한테는 작업에 있어서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미쓰비시 중공업은 그냥 여기 일본에서는 뭐 전쟁 때도 마찬가지. 일본 최대의 이 군수 산업이거든요. 방산업체고. 그래서 이 그룹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이제 뭐 타겟으로 삼은 거는 뭐 분명히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근데 본인들 생각보다도 너무 이제 어떤 소위 인적 피해, 사상자가 거의 뭐 한 400여 명 가량에 이르러니까,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도 그 정리할 때 자기들로서도 상당히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의 투쟁 방식과 관련해서 우리 진 박사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간단하게밖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긴 한데 그 폭파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세 그룹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해요. 정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해자를 내지 않는 방식의 투쟁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되게 강하게 냈던 것 같고, 이분들도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지내실 때도 피해자를 내고 말았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들, 그런 고민들을 계속 이어 오셨던 것 같고, 그 다이도지 마사시가 하이쿠집을 내잖아요. 하이쿠집을 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일기를 쓴 일기를 보면 최종 옥중통신이라고 해서 번역이 돼서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에 보면 그 일기장 안에 어떤 아름다운 말을 가져와도 내가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말이 짧아지고 축약되고 할 수 있는 말들이 점점 없어져서 그런 마음들을 아주 짧은 19에 담아서 자기의 가해자성을 성찰하는 식구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보이고, 또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성찰은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사형이 확정된 당사자들이 사형제 폐지 운동이라는 걸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속죄한다라는, 살아남아서 속죄한다. 동시에 다른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형제 폐지 운동을 하는 거는 목숨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서 속죄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왜 싸웠는지를, 그리고 계속 싸워 나가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형제 폐지 운동을 이분들이 하셨다라는 게 저는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이도지 마사시의 어머니, 다이도지 사치코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적은, 많진 않지만 적은 유산으로 사형수 표현의 전시회라는 것을 합니다. 해마다 하고요. 2005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그런 사형수 표현회전이 열리고, 그래서 완전히 이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사형 집행이 확정된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 사람들의 표현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판이 많이 일 거 아니에요. 피해자와 유족들 멀쩡히 살아있고, 피해자가 죽고 유족들 멀쩡히 살아있고, 그리고 사람을 죽여놓고 무슨 사형제 폐지 운동이냐, 사형수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운동이 갖는 의미가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여튼 이 감독님께서 여기 지금 지원위원 사람들 인터뷰한 거 보니까 하여튼 이 지원위원 이분 하시는 분들이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저렇게 일관되게 운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기 감옥에 사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고, 이분들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흩어지지 않고 하는 거를 좀 전달하고 싶었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오래 장기간 끈질기게 흩어지지 않고 하는 그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되게 궁금해서 아니 어떻게 40여 년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혹은 겨울이면 담요, 혹은 여름이면 이제 이렇게 보살피면서 계속 끊임없이 하실 수 있냐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아니 감옥에 그 사람 나오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감옥에 여전히 있잖아 40여 년 동안. 그러니까 나도 40여 년 동안 하는 거지.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간단한 질문에 간단한 대답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그걸 통해서 나중에 지원연분들이 단순히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이라고 하는 그 과거의 그들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의 운동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 대해서 혹은 일본 사회가 했던 어떤 그 뭐 전쟁의 문제라든지 식민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스스로 자기 삶의 방식에서 실천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 지원연 활동도 함께 해나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이도지는 이제 굉장히 아주 감성이 예민하신 분이고 그러다가 이제 사형이 88년인가 확정이 되면서 이제 계속 독방 생활을 하는데 거의 이제 외부와 차단돼 당연히 뭐 차단됐겠죠. 그래서 본인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복잡한 생각들이 계속 이제 이 마음 속에 오고 가고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이 그 일본의 꽤 저명한 문필가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는 이제 특히 아무래도 뭐 이 반전, 평화 아니면 인권 차별에 좀 민감한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서서히 좀 이 마음의 어떤 문을 연다 그럴까 이제 그러면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이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그 헨미우라고 일본에서는 아주 꽤 저명한 작가이자 기자이자 시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보고 너무나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그 다이도지라는 사람이 취조받을 때도 얘기 안 하던 거고 법정에서도 얘기 안 하는 건데 자기의 그 어떤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전부 이 하이쿠를 통해서 나오는 거나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자기가 어떤 전집을 출판해야겠다 그래서 진짜 굉장히 어렵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이도지의 아까 이제 어머니들 이 사형제 폐지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뭐 너무나 놀랬겠죠. 자기 아들이 이렇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고 또 사형수가 됐고 도대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제 그래서 그러는데 하여튼 어머니도 하여튼 자기도 마음을 잡고서 하여튼 그런 특히 이제 사형제 폐지 운동 이제 열심히 벌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다이도지가 쓴 걸 보게 되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이제 바로바로 알지 못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감옥에서 어쩌다 이제 어떤 우편엽서를 보냈는데 그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심경 같은 거 그래서 자기가 이런 운동에 뛰어들 때는 자기가 어떤 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자기가 어떤 가보지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그런 각오는 물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자기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자기가 처형되지 않아서 그나마 작은 위안이 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한 24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가급적 뭐 저희들이 그냥 뭐 계속 수다 떠는 것보다는 영화를 보시고 나서 하여튼 뭐 무슨 테마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젊으신 분이 먼저 손 드신 것 같네요. 부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게 노동 문제에서부터 원래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영화 자체는 실제로 동아시아 반일전선 세 가지 그룹이 하층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로 노동 참여나 이런 걸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 연장선에서 그러면 실제 일본 공산당이나 사회당이나 이런 계열들은 이 사건들을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마르크스주의나 이런 급진 이론에서는 사실 주체 형성을 굉장히 좀 노동 문제부터 시작하는 거에서 세우는 걸로 하는데 여기서는 노동 문제에서 바로 민족 문제로 좀 비약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노동 운동이나 이런 쪽 하는 그룹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늑대라고 하는 이름 부대 이름이 이제 일본 사회에서 멸종되고 있는 늑대. 이렇게 사회의 가장 그 바깥에 배제되고 이랬던 그곳으로부터 이 사회를 안으로 이렇게 바꿔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늑대라는 이름을 부대 이름으로 했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그 바깥에 배제된 인간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유랑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가마가사키 노동자들처럼 이제 그 뭐 이런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 로서 이제 그들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여기 대부분의 일원들이 일용 노동을 했어요. 그래서 도쿄에서는 그 다카노바바 요세바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일용직 노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젊었을 때 이분들은 오사카라든지 혹은 여러 곳에서 일용 노동을 계속 이제 하는 이런 몸으로서 한다라는 그런 걸로 이제 그런 노동을 직접 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2009년의 외박이나 2013년에 산다라는 작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김미래 감독은 노동하는 인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동 문제가 이번 영화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에서 제국의 문제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후에 일본의 소시민적인 자리가 어떻게 확보가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하청이 있는 그 다단계의 끝에 저변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노동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했을 때, 좀 전에 질문해 주신 어떤 뭐 주체의 형성이라고 할까요? 다른 그 노동운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냐고 했을 때 비판을 받은 지점이 있어요. 근데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비판만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일본에서 노동운동, 그러니까 노동 처우를 개선한다거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그런 식의 노동운동은 사실 그 시대에 무엇 위에서 서 있는가? 당신들이 이렇게 임금 인상 요구하고 당신들의 그런 노동 환경, 노동 처우를 뭐 개선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본이 아닌 나라로 경제적인 수탈을 하고 있는 그 나라의 노동자들과 어느 정도 이어져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일본의 노동자마저 적으로 돌리는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떤 비판을 받은 지점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 지점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산당하고 일본 공산당하고 사회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왜 관심이 없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쟁 벌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일본 공산당이 무지 과격한 투쟁을 벌였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의석 얻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러한 무장 투쟁 노세 이런 걸 다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새로운 이제 소위 말하는 전공투 세대, 아니 그보다 전에도 이제 일본 공산당은 이제 완전히 사회 개량주의자가 됐다. 그래서 그거를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이제 그런 속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나 사회당은 뭐 애초에 무슨 뭐 천황도 물론 건드리지도 않고 무슨 이제 식민지 지배 이런 것도 뭐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한 게 없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분. 그 영화 속에서 여성 두 분이 아리랑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건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 의미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보자마자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아리랑 노래랑 도라지 타령 노래를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어 라는 부분에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그 노래를 배우셨는지 여쭤봤더니 이분들이 그러니까 아라이 마리코시나 이제 그 자녀분들이 그 이 사건으로 감옥에 가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구원 활동들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사회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선인 이렇게 그 지문 날인 반대 운동이라든지 혹은 제일조선인 뭐 이런 여러 운동에 참여를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그 밥을 지어 먹고 같이 뭔가를 할 때 그때 그들로부터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아주 관심이 많지는 않지만 관심이 없다고도 할 수 없었던 일본의 그 운동 중에서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서 영화를 만들어주신 감독님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오늘 정말 귀한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적군파라는 얘기는 들어봤고 전공투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리고 적군파 사람들이 그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산장에 오신 손님들을 그 인질로 삼아서 자기네 동지들을 석방하라고 투쟁을 했던 사건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석방된 사람들이 이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 사건의 그 관계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 알게 됐고요. 그러면 적군파라는 조직과 이 전선과는 이념의 분류라든지 조직 체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요구를 해서 이 사람들 중에 일부를 풀려나게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아사만 산장 사건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71년인가 70년도에였고 그 이후로 사회가 한번 발칵 뒤집히면서 운동권에 대한 어떤 혐오, 운동권 사람 죽인다, 동지도 죽인다, 뭐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에 엄청나게 선전되면서 이제 그런 이미지가 혐오적인 운동권에 대한 혐오적인 이미지가 이제 확산되었을 때 이 사건 미쓰비시 사건이 이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터지면서 그 미쓰비시 사건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됐고요. 그래서 미디어가 거의 한두 달 내내 이제 이 피를 흘리면서 미쓰비시 그 폭파적으로 이제 사상 뭐 이렇게 다친 분들의 그런 것들을 거의 뭐 도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거의 이제 운동권이라고 하는 그 운동권의 폭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 사회가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나중에 근데 이제 적군파 초기에 이제 그 적군파 연합 적군이 아니라 초기에 적군파가 해외 거점을 두고 있었죠. 그래서 일본 적군, 일본 팔레스타인에 해외 거점이 있었고, 근데 이들이 이제 74년, 75년도에 다 이렇게 체포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적군파도 그렇고 아사만 산장 사건으로 이제 그 체포된 사람들, 그다음에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으로 이제 체포된 사람들 75년도에, 그리고 그 이후에 해외에서 활동하던 이제 일본 적군의 분들이 동지를 구출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뭐 대사관을 점거해서 일부 사람을 이제 포로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왔던 것처럼 77년도 뭐 이렇게 또 일본 일본 항공을 그 방콕이 아니죠. 거기 말레이시아 다카 납치하면서 교환을 해서 그 사람들이 초법규적 석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팔레스타인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에키타 유키고시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일본 적군으로서. 그러나 이분들이 다이도지 마사시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동지 교환하는 그런 목록에서는 그 리스트에는 빠졌어요. 왜냐하면 사상적으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도 그냥 피상적인 그런 설명으로 말씀드리면 이 그룹은 소위 말하는 그 일본의 연합 적군이나 일본 적군 그쪽하고는 분명히 결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이 무장조선 이 그룹들은 그쪽 그룹을 좀 경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전히 무슨 이 좌익 이념에만 몰두해서 그야말로 이제 선전 활동 그리고 과격하게 기동대하고 싸우는 뭐 아주 격렬하게 붙고 그거를 또 영상으로 찍어서 돌리고 해서 그런 선전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었고, 자기들은 그냥 그야말로 폭탄 투쟁이니까 하여튼 완전히 그냥 일반 셀러리먼처럼 자기가 혁명가처럼 뭐 여기저기 폼 잡고 다니고 그런 거 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생각에서 좀 결이 달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온 그러니까 1975년에 쿠알라룸푸르 사건이 있고 77년에 데카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일본 적군들이 하나는 쿠알라룸푸르에서 그 미국 대사관하고 스웨덴 대사관을 점거합니다. 그래갖고서 이제 옥중에 있는 우리 동지들 내놔라 뭐 이런 식이고, 그다음 데카 사건이 이제 여기 방글라데시 이제 거기서 벌어진 건데,
이 다이도지 마사시가 거기서 왜 빠졌는지는 저는 좀 궁금하네요. 근데 어쨌든 그 그룹에서 이 그룹에서 다이도지 마사시만 남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때 일본 적군하고 무슨 긴밀한 사상적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까 나온 이 초법규제 조치로 떠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하십시오. 예, 잘 봤고요. 감독님이나 많은 분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그런데 이게 다른 동네 분들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짧은 시간에 보면서 주제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그 지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인 건지 아니면 이제 이 무장 전선 이거의 어떤 대의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좀 왔다 갔다 했는데 혹시 후속 작품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든 게 극적으로 2017년에 그 석방되어 나온 사람 뭐 인터뷰가 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왜 자기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라고 하면은 욕보이는 건데 어쨌든 저희들에겐 고마운 거지만 일본인으로서 천황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의 어떤 자기 이름은 뭔지, 그 혁명인지 아니면 그런 새로운 일본의 어떤 문명화를 희망하고 꿈꾸는 그런 것이었는지 그 수단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데 아직도 뭔가 자기네들 할 일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진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한일 평화 연대라든지 또는 일본 제국주의 어떤 군사주의에 대한 어떤 문책 운동의 아주 뭐 대표작으로서 이게 소개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서 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그런 어떤 제작자의 희망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잠깐 시간이 없어서 같이 한번 질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한 3번째 계속 보면서 점점 이제 여전히 남는 질문, 여전히 다른 사람은 특히 이제 감독님이나 심하정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오늘은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소위 폭력투쟁, 무장투쟁이에요. 그렇고 사실은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고 소위 관련 없는 어떤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반성이겠죠.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건 이후의 영화에서 정리하는 것은 남을 죽이는 것에 대한 것은 하지 않았다. 결국 이제 국가 권력이나 정치 권력이나 자본 권력은 더 많은 폭력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들은 여전히 더 많이 살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의 이야기로는 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실로 가져와도 결국 그 재벌 권력들이나 국가 권력들, 제국주의 권력들은 전쟁이라는 방식으로든 혹은 생계 현장에서 일자리의 방식으로든 수많은 소위 국민들, 시민들을 죽이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여전히 저는 무장투쟁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폭력이어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만 정리되는 것에 찬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두 분의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뒤에 질문해 주신 최현수 선생님에게 먼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달 제가 지원연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일본에 찾아가서 사건 50년을 마주하고 이것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어떻게 중간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기 때문에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8월과 12월을 제외한 매달 연속 기획 강좌가 있고 이제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말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강연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가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동의할 수 없었던 부분이 정확하게 그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라는 것에 대한 성찰과 폭력의 문제는 저는 층위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무장투쟁이라고 했던 것이 시대적인 맥락이 있잖아요. 무장투쟁을 선택했던 역사적 맥락이 베트남을 비롯해서 탈식민 과정에 있었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런 무장투쟁이 광범위하게 벌어졌던 시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폭력이고 저것도 폭력이고 다 폭력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고 나가서 죽어라, 나가서 죽여라 라는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죽이라와 죽여라. 그렇지만 국가에 이렇게 맞대응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를 해서 또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그래서 전쟁과 사형 제도는 저는 굉장히 긴밀하게 국가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살인을 수행하도록 명령하는 체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폭력과 이 폭력을 같은 선상에서 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당사자분들은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는 것에 대한 그런 굉장히 절절한 성찰을 하고 계시는 그런 심정을 이해하지만 그런 심정을 똑같이 제가 떠안고 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투쟁에 대한 그런 논의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전에 피해자를 많이 내고 말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무고한 사람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울에 살아가면서 가끔 제가 인질로 잡히는 꿈을 꿉니다. 제가 인질로 잡혔을 때 제가 무고하다고 제 위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어떤 무고한 시민이라던가 아니면 이것도 폭력이요 저것도 폭력이니 폭력은 안 된다라는 식의 논의는 저는 조금 저어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아직도 그래서 고민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원년에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은 이 영화에서도 충분히 다루고 있지만 이런 공론장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운동이 사실은 예기치 못했던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일제 검거된 다음에 바로 구원하는 모임, 나중에는 중형 사형을 반대하는 지원연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분들이 지금 정말 50년을 변함없이 게다가 아직도 감옥에 계신 분을 면회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사까지 와가지고 도쿄 구치소 근처로 이사 와서 자전거로 40년 동안 똑같은 길을 완복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 저는 이 연대라는 것이 정말 어떤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책임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자전거 왕복기를 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원연에 관련해서는. 예. 이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한테도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생소했고 그리고 한국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정말 한 줄 정도에 겨우 나오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재하고 이 작업을 위해서 취재를 하고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된 모든 것들을 이 영화에 담아내기에는 좀 이게 굉장히 생소한 그런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역할을 그냥 이제 이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을 일단은 한국에 소개하는 정도 소개하고 최소한 이렇게 던지는 그런 정도로 제 역할을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후속 작업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도망 중이신 분들, 그러니까 아직 체포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OTT나 이런 쪽으로 아직 풀지를 못하고 있는 그리고 일본 사회에 엄청나게 이분들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미디어에 노출이 되는 순간 또 굉장히 공격을 좀 당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후속 작업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 시기가 조금 더 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도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원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저는 심하정 박사님께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제가 다루고자 했던 거는 이후에 죽이고 말았다.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어떤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의도는 좋았으나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그 고민들 이런 것들을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자 했던 거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처음부터 이제 계속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들도 일단 다양한 폭력들 수단으로서 뭐 사회운동으로서 여러 가지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회적 이슈나 담론으로 계속 우리가 좀 얘기를 더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자가 끝내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서 제가 그냥 간략히 제가 답변하고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사실 이분들 이 주범들이 주역들이 그 당시에 당신 나이가 25, 26입니다. 그 시절에 생각이 여물면 얼마나 여물겠고 성수했으면 성수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자기들의 어떠한 그 사상 체계의 일관성 저는 요구할 수 없다고 기본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잣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686년 세대는 전 세계에서 무장투쟁은 아주 거의 일상적인 것입니다. 뭐 독일에서는 이 바더 마이너프 그룹이 있었고 이탈리아에서는 그 붉은 여단인가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여기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81년에 뉴욕주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웨더 언더그라운드라는 그룹하고 이제 블랙 리버레이션 아미까지 합동 작전을 해서 이제 은행의 브링크라고 꽤 유명한 미국의 현금 수송 회사죠. 그거를 덮쳐서 총격전이 벌어져갖고 그 경비 경찰 3명이 죽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왜 기억하냐면 그때 체포된 사람 중에 미국의 가장 저명했던 그 변호사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이제 이 베트남 반전문서 폭로한 엘즈버그라는 사람을 변호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워낙 미국의 저명한 이 변호사의 딸이니까 이제 한동안 그 보도가 엄청 이어졌는데 이 여자도 그때 한 징역 한 21년인가 살고서 풀려나서 나중에 공부해서 어느 대학 교수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고 근데 일본은 하여튼 행영 제도가 한 번 사형이면 절대로 감형 없습니다. 무기도 감형 없습니다. 죽어야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영화가 만들어진 게 있어서 혹시 나중에 관심 있으면 보실 텐데 로버트 러더포드가 이게 몇 년인가요? 2012년에 더 컴퍼니 60이라고 이 은행 강도 사건을 다큐처럼 만든 건 아닌데 영화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런 게 가능한데 일본은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왜 한국에서 듣도 못한 감독이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좀 귀찮게 하냐 하는 좀 이런 반응도 있다는 걸 저는 좀 그런 거를 좀 느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